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양평의 수련회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이 막 시작될 무렵, 우리는 경기도 양평 쪽의 한 수련회장으로 학교 주최 체험학습을 떠났다. 학교에서는 방학 직전에 늘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이번엔 평소보다 더 먼 곳이었고 숙박시설도 예전보다 훨씬 넓고 좋았다. 도착 첫날부터 우리는 들뜬 상태였고 교실이 아닌 곳에서 친구들과 며칠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들떠서 웃고 떠들었다. 그날 밤, 방 배정은 마음대로였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한 방에 모였다. 내가 기억하는 인원은 총 4명. 나, 황군, 이씨, 이궁. 이 4명이 새벽 1시가 넘도록 잠들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서 조곤조곤 떠들고 있었다. 그때 황군이 말문을 열었다. 나 예전에 최면 술취해 깃는 적이 있거든. 우리 해볼래? 우리는 다들 반쯤 웃으며 받아들였다. 사실 그 당시엔 그런 게 유행이었다. 전생을 본다, 상상을 실체처럼 느낀다. 그런 최면 놀이는 어딘가 소름 끼치면서도 재미있었다. 우선 첫 번째 최면은 전생 체험이었다. 황군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도했고 눈을 감은 채 그의 말에 집중하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주변 소리가 멀어지고 머릿속에서 장면 하나가 그려지는 듯한 느낌. 정확히 어떤 전생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의 무력함과 혼란스러움은 생생하다. 최면이 끝나고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진 걸 느꼈고 이씨, 이군도 비슷한 증상을 느꼈다고 했다. 다음은 가상 체험이었다. 상상 속의 인물이나 공간을 실감나게 보는 훈련. 이군은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해서 그 안의 주인공들과 만나려는 상상을 했고 최면이 성공하면서 기뻐했다. 나는 장난기 가득한 마음으로 대충 눈을 감았고 이씨도 집중하지 않아 실패했다. 그래도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우리는 모두 몸에 점점 힘이 빠지고 어딘가 알 수 없는 피로가 쌓이는 걸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군이 3번째 최면을 시도했다. 자, 지금부터 너희는 아파트에 있어. 그리고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해. 지금 계단을 오르고 있어. 거의 다 왔어. 황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나는 어둡고 침침한 복도와 계단을 떠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하늘 아래의 아파트 복도에서 소복 입은 여자가 팍 하고 튀어나오더니 나를 밀쳤다. 나는 그 충격에 눈을 번쩍 떴고 몇 초 후 이씨와 이군도 놀란 듯 동시에 깨어났다. 방금 봤냐? 그거 뭐야? 나도 느꼈어. 서로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는 섬뜩함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황군이 그제야 말했다. 아, 맞다. 그 전에 하늘색을 정했어야 됐는데 깜빡했다. 하늘색. 그 말을 듣고 곰곰이 떠올려 보니 그 아파트 위에 하늘이 검게 칠해져 있었던 게 생각났다.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였던 걸까? 우리는 더 이상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에 조용히 이불을 펴고 누웠다. 그러다 갑자기 내 자리 앞 창문이 끼익 하고 흔들렸다. 창문 쪽 자리였던 나는 흔들리는 그림자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흔들흔들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창문 밖에 어떤 형체가 떠 있었고 그건 분명히 소복을 입은 여자였다. 나는 이불을 확 뒤집었었고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씨와 이군 역시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너도 봤냐? 진짜 봤어. 황군만 보지 못한 듯 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그 창문 밖 흔들리는 소복의 그림자. 문을 닫아도 커튼을 쳐도 그 형체는 자꾸 그림자처럼 지나갔다. 결국 우리 셋은 이불 속에서 똘똘 뭉쳐 말 한마디 없이 덜덜 떨며 새벽을 맞이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최면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다. 누군가 농담처럼 그때 이야기를 꺼내도 서로가 눈빛만 주고받고는 입을 다물었다. 혹시 그때 그 형체가 우리 중 누군가를 따라온 건 아니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교무실 책상 위의 존재. 나는 경기도의 한 대형 학원에서 고등부 사회 과목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학원은 규모가 매우 컸고 외관만 보면 학원이라기보다는
호텔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상담 데스크는 호텔 카운터처럼 웅장했습니다. 상담원도 많고 학생 수도 상당했으며 학원 운영도 새벽까지 계속되는 체계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시험 기간이었고 나는 새벽 3시가 가까워지는 시간까지 교무실에 남아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 선생은 나와 국어 선생 딱 2명뿐이었습니다. 모두 퇴근하고 텅 빈 교무실은 유난히 조용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냉방기의 저음과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원장은 교무실의 모든 불을 끄고 퇴근하라고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학원 전체가 운영비 절감에 민감해진 시기였고 우리는 작은 전등 하나만 켜놓은 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어 선생은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나와는 몇 번 야근을 같이 하면서 꽤 말을 트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겠다며 일어났고 나는 혼자 앉아 조용히 책상에 쌓인 프린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며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향해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무실 한쪽 빈 책상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왔어? 처음엔 나에게 묻는 줄 알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분명히 책상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직감적으로 그 자리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여긴 그런 곳 아니야. 나는 얼어붙은 듯 말도 못하고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학생들의 성적표가 올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이어지던 그 기이한 대화는 2분쯤 지나서야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나를 돌아보며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죠? 나 귀신을 봐요. 나는 그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그는 담담하게 마치 오래된 고백을 꺼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형체가 보였고 중학생 무렵에는 너무 자주 보여서 부모님이 무당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겁이 나서 끝내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늘 하얀 소복을 입은 이상한 할머니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업 중에도 가끔은 칠판 앞까지 와서 자신을 노려보는 할머니의 형체가 또렷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잠깐 눈을 깜빡였는데 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나 복도 쪽을 다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 남게 되었고 교무실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불 꺼진 교무실, 복도, 엘리베이터 앞 모든 공간이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3층에 멈췄습니다. 거긴 학원 건물과 연결된 병원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누르지 않았는데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또 닫히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게 4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문이 튀어나올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대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닫히던 문이 또 멈췄을 때 삐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승객이 많습니다. 하차해 주십시오. 황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1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고 그제야 지하 2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 역시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내 차 쪽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누군가 내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았고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차 문을 열쇠로 찾는 데만도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건물에 혼자 남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나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국어 선생이 자택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그 밤 교무실에서 들은 왜 왔어?
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존재는 그저 우연히 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그 선생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아무도 없는 교무실이 더 쓸쓸해 보였고 학생들이 모두 퇴근한 뒤 남는 일조차 꺼려졌습니다. 그의 책상은 그대로 비워져 있었고 아무도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선생의 부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다들 조심스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좀 이상하긴 했잖아. 수업하다 혼잣말할 때도 있었다더라. 맞아, 나도 들었어. 자꾸 복도를 바라보면서 말 멈췄다고 하던데. 그가 죽은 후에도 학원에서는 그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 교무실에서 프린터가 혼자 돌아간다든지, 수업 도중 빈 교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나 역시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책상 앞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꿈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였는데 고개를 숙인 채 교무실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난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꿈속에서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내가 그녀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면 갑자기 교무실 불이 꺼지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국어 선생의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측에서 누군가 처리해야 했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에 결국 내가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랍을 여는 순간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치며 나왔습니다. 안에는 손때가 묻은 교재 몇 권과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이어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빼곡한 필체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자신이 겪는 현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여자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수업 중 아이들이 그쪽을 바라보는 걸 느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다. 오늘 새벽 교무실에서 그 여자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녀는 계속 자신이 기다린다고 말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죽기 일주일 전에 기록이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하나가 아니었다. 그날 교무실에서 그녀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거기서 나는 손이 멈췄다. 그날 나와 함께 있었던 그 밤. 그는 책상을 바라보며 왜 왔어라고 말했다. 그가 보고 있던 건 단지의 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다이어리를 조용히 다시 덮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불 꺼진 교무실. 거기서 국어 선생이 교탁에 서서 나를 향해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팔을 뻗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숨이 막혔고 간신히 눈을 떴을 땐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국어 선생이 쓰던 교실에서 뭔가 본 사람이 많아. 나는 담담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늘 도는 거니까요.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얼마 후 학원 한쪽 복도에 있던 출입금지 문 하나가 철거되며 작은 창고가 열렸습니다. 청소용 장비가 나왔지만 나는 문득 그곳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거기 벽에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 손으로 그린 듯한 그림이었고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 목을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연필로 삐뚤삐뚤하게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나 혼자 보고 있어. 그날 밤 나는 그 그림을 다시 보려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붙어 있던 종이 한 장. 전기 배선 점검 완료 이상 없음.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숨이 막히는 느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복도 끝.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만 어깨를 덮고 있었고 어두운 복도 안에서 몸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대로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내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학원 경비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했다. 복도 끝에 웬 여자가 서 있길래 들어가 봤지. 당신 그냥 거기 혼자 쓰러져 있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본 것이 그가 봤던 것과 같은 존재였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어둠이었는지 나는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달마도가 찢어진 날. 중학교 1학년. 나는 처음으로 중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이름 모를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나날이 쌓여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밀렸고 학원에 가면 또 다른 잘하는 애들 속에서 나는 늘 묻혀 지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도 똑같았다. 하루 종일 눈치 보고 비교당하고 늦은 야자까지 끝내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밤 10시가 막 넘었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엄마.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디야? 엄마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왔다. 아빠랑 아빠 친구네 잠깐 와 있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그럼 나 혼자 있어. 언제 와? 1시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 먼저 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분이 꺼림칙했다. 어두운 집 안에 나 혼자. 조용한 집은 평소보다 훨씬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분위기를 띄워보려 익숙한 노래를 흥얼거렸다. 지친 삶을 나로 달래. 손가락으로 탁탁 리듬을 두드리며 억지로나마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자주 가는 사이트에 접속해 시간을 보냈다. 모니터 불빛과 사운드로 채워진 공간이 잠시 불안을 잊게 해줬다. 잠깐 웃고 잠깐 기분이 나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가 점점 더 싸늘해지는 듯 느껴졌다. 컴퓨터를 끄고 TV를 틀어놓았다. 나는 겁이 많았다. 그래서 혼자 잘 때면 TV를 켜두고 취침 예약을 걸어둔 뒤 거실에 이불을 펴고 자는 게 습관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익숙하게 이불을 깔고 TV를 적당한 소리로 틀어두고 몸을 뉘었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다. 주변은 어둡지 않았다. TV는 여전히 작게 돌아가고 있었고 TV 옆 벽에는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장식이 걸려 있었다. 달마도. 묵직한 눈매로 나를 노려보는 스님 같은 인물의 초상화. 내 기억 속에서조차 뿌연. 하지만 오래된 종이에 먹으로 그려진 그 그림은 거실 구석 벽에 몇 년째 붙어 있었다. 이상하게 그날은 그 그림이 너무도 무섭게 느껴졌다. 무표정한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가까이 다가온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몸을 돌려 달마도가 보이지 않도록 하려 했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위에 눌린 것이다. 아, 젠장. 가위다. 시발, 도야. 왜 하필 오늘이야. 그렇게 속으로 계속 외치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본능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눈동자만 돌릴 수 있었고 나는 천천히 시선을 위로 향했다. 그때 나는 똑똑히 보았다. 검은 머리를 짧게 자른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거실 천장과 천 사이 어딘가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가위를 들고 있었다. 녹슨 철제 가위. 그리고 그 가위를 천천히 들어 내 쪽으로 내리치듯 긋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물리적인 현실감이 너무 강해서 이건 꿈이 아니라고 느낄 만큼 생생했다. 간신히 엄지발가락과 미간에 힘을 주며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쳤고 순간 가위 눌림이 풀리면서 몸이 움직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리모컨을 찾아 TV 소리를 크게 키웠고 거실 불을 켰다. 그제야 시간은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정하려 애쓰며 다시 거실에 앉아 TV를 바라보던 중 뭔가 이상함을 느껴 고개를 돌렸다. 달마도 찢어져 있었다. 가로로 찢긴 흔적이 그림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었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형광등을 모두 켜고 이불을 끌어안고 소파에 웅크려 앉아 TV만 바라보았다.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새벽 1시 반쯤 부모님이 귀가하셨다. 나는 달려가 엄마 아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거실에서 있었던 일, 그 아이, 가의, 소리, 달마도, 말을 다 듣고 나서 엄마 아빠는 한동안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엄마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사라져서 고맙다. 그 말은 위로이자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TV를 틀고 자는 습관도 버렸다. 거실에 이불을 까는 일도 없었다. 달마도는 없어진 지 오래다. 하지만 가끔 밤 12시 10분쯤 귀가 간지럽고 손끝이 저릿할 때면 그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들리는 것 같다. 네 번째 이야기, 베란다 너머의 모자지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의 일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해 여름도 유난히 더웠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쉽게 잠들 수 없던 밤이 많았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은 숨 막힐 듯 더웠고 선풍기 바람도 시원함보다 뜨거운 공기를 휘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녘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아파트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인천의 그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였고 우리 집은 13층 건물 끝에 가까운 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려는 찰나 갑자기 귀에 사람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인가 했지만 이어지는 말들을 듣고는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또렷한 대화였습니다. 한 아이와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의 대화. 우리 영철이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오늘은 계속 엄마 기다렸어. 낮은 톤으로 차분히 이어지는 대화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 속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목소리의 높낮이도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의심 없이 넘겼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나처럼 베란다에 나온 사람들이겠거니 했던 겁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라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고 옆집 사람도 잘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무더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위층에서는 그 모자지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내용은 매번 비슷했습니다. 아이의 짧은 말, 엄마의 반응, 기계처럼 반복되는 말들과 정서가 빠져나간 듯한 그 음성. 묘하게 어색하고 기분 나쁘게 일정한 리듬의 대화는 점점 내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다랗게 울려 퍼졌고 곧이어 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랬지. 그 뒤엔 짧은 누름소리가 다시 들렸고 어머니의 흐느낌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울다가 웃고 또 웃다가 흐느끼는 그 이상한 흐름은 무섭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베란다에서 몸을 움츠리며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뭐가 있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 이상한 분위기를 불편하게 느끼면서도 직접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행동하려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이웃에게 인사할 겸 준비한 떡을 돌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13층 우리 집 아래 그리고 바로 윗집 정도까지만 인사를 하기로 했고 나는 종이 봉투에 담긴 떡을 들고 복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몇 집을 돌다 보니 어느새 윗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다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웃음소리 같은 또는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떡 좀 드리려고요. 그렇게 3분, 4분쯤 지나자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안에서 풍겨나온 냄새는 단순한 쾌쾌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피비린내와 비슷한 어딘가에서 오래 썩은 듯한 강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여인. 그녀는 마치 수일 동안 씻지 않은 듯 지저분했고 머리는 떡져 있었으며 손에는 피인지 뭔지 모를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은 모두 뜯겨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그대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민 손으로 떡을 받았습니다.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인사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요. 어서요. 복도 건너 2칸 정도 떨어진 집에서 한 아주머니가 격앙된 목소리로 손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감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뭔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나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가지마. 엄마랑 나랑 같이 놀아. 그 목소리는 천천히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영철이 조용히 안 해. 엄마 죄송해요. 형, 가, 지, 마, 이히히히히.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돌려 아주머니 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듯 움직이며 그녀의 시선에서 멀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내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말했습니다. 아까 그 집 앞에 서 있을 때 내 바로 뒤에 애가 서 있었어. 내 등을 밀고 있더라고. 그 집 안으로 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베란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윗집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잠들기 직전 미세하게 들려오는 그 속삭임. 영철아, 형도 데려와. 형도 데려와. 5번째 이야기, 까만 나비. 이 이야기는 저희 삼촌께서 직접 겪으신 일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삼촌은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도 소름이 돋곤합니다. 저희 외가가 있는 동네는 경상북도 청송입니다. 그곳은 산이 많고 공기도 맑으며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고 넓은 과수원과 논을 돌보며 사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혼자서 감당하시기엔 일의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촌들은 주말이면 잊지 않고 차를 타고 청송으로 내려가 일손을 보태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뜻한 봄 기온이 서서히 번지던 4월 어느 토요일, 삼촌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가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들길을 따라 달리던 중 마을 어귀에 접어드는 순간 갑작스럽고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앞에서부터 검 물결처럼 수백 마리의 커다란 까만 나비떼가 차량을 향해 몰려들어 덮치듯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삼촌은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창문 유리를 때리는 날갯짓 소리,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차창을 덮어버리는 어두운 그림자들. 그건 단순히 곤충의 때라기보다는 뭔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피부를 파고드는 듯한 감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잠시 차를 세운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비떼는 몇 초 사이에 갑자기 몰려들었다가 마치 무언가의 신호처럼 갑자기 퍼지며 사라졌습니다. 그 이상한 분위기를 가슴에 담은 채 삼촌은 외갓집에 도착했고 평소처럼 과수원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고 삼촌들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긴장감을 서로 눈빛으로만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마을에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촌이 알고 지내던 이웃분 한 분이 그날 저녁 자신의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삼촌은 구피차를 몰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머릿속에는 아까 봤던 나비떼가 계속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조 요청은 들어간 상태였고 삼촌은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조용했습니다. 어떤 기척도 없었고 그저 차가운 공기만이 삼촌의 온몸을 감쌌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응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생명은 꺼진 뒤였습니다. 삼촌은 그 장면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삼촌은 까만 나비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삼촌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마 하고 웃었지만 지금도 커다란 검은 나비를 보면
등줄기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 나타났던 그 수백 마리의 까만 나비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예고하는 징조였던 걸까요? 삼촌은 아직도 종종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때 진짜로 느꼈다. 사람이 떠나기 전 세상은 무언가를 말해준다는 것.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삼촌의 경험을 통해 조금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검은 나비를 볼 때마다 그날 삼촌이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들리지 말아야 할 목소리.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다. 해는 이미 기울고 거리에는 따뜻한 주황색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친구 집에서 오랜만에 게임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부랴부랴 짐을 챙겨 나와 정류장으로 향했다. 문제는 버스를 타려고 보니 정작 타야 할 버스 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지갑 속 교통카드만 덜렁 손에 쥐고 휴대폰은 배터리가 꺼져 있었고 나는 거의 10분 넘게 정류장 앞에서 서성이며 다음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겨우 낯익은 노선 번호가 적힌 버스가 들어왔고 나는 뒷문으로 들어가 사람이 거의 없는 뒷자리로 가 앉았다. 맨 뒷자리,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고 아직 못한 숙제를 꺼냈다. 버스가 출발하고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가 하나둘씩 스쳐 지나갔다. 나는 노트에 연필을 굴리며 숙제 몇 줄을 끄적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버스는 조용히 규칙적으로 흔들렸고 그 속에서 나는 깊은 꿈에 빠져들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다. 몸이 앞으로 확 쏠리더니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가며 등받이에 그대로 부딪혔다. 등 뒤, 정확히 내 뒤쪽에서 작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누군가와 부딪혔구나 하고 생각했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몸을 일으키며 황급히 뒤쪽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정거해서 괜찮으세요? 곧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한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학생은 안 다쳤어요. 나는 그 말에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아 앞을 보고 앉았다. 잠이 덜 깨긴 했지만 머릿속엔 슬슬 집이 가까워졌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순간 뇌리를 스치듯 떠오른 사실 하나. 나 맨 뒷자리 아니었나? 정확히 말하면 그 버스의 가장 끝, 제일 왼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뒤에는 좌석이 없었다.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뒤쪽엔 단순한 벽과 창문뿐이었다. 그리고 그 창문은 깜깜한 서울 밤거리를 비추며 작은 가로등 빛만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몸은 다시금 굳었고 심장은 조용한 버스 안에서 유독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혹시 착각이었을까? 혹시 옆자리 사람이었던 걸까? 그러나 그 옆자리에도 사람은 없었다. 그 시각 버스에는 기사님을 포함해 나와 중간문 근처에 한 남성밖에 없었다. 나는 순간 일어설까 고민하다. 괜히 더 무서워질까봐 가만히 앉은 채 시선은 창밖을 보며 내내 뒷머리에 누군가 시선을 꽂고 있는 듯한 감각을 억지로 무시하려 했었다. 버스가 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내렸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빠르게 집 쪽으로 걸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괜찮아요. 학생은 안 다쳤어요. 그건 정말 걱정하는 말투였다. 하지만 그 말은 존재하지 않아야 할 공간에서
들려왔던 것이었다. 지금도 버스를 탈 때면 왠지 맨 뒷자리는 피하게 된다. 혹시 또 그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7번째 이야기, 틈 사이의 얼굴. 때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고모부가 고등학생이었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고모부는 당시 그 지역에서 나름 이름 있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주먹 하나로 통했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닐 정도로 그는 웬만한 싸움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았고 심지어 학교 바깥 조직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남학교였고 바로 옆 동네에 있던 또 다른 남학교와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어느 날 양쪽 학생들 간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양쪽 학생들이 모두 연락을 돌려 근처 버려진 공터에서 패싸움을 벌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고모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로는 싸움이라지만 사실상 폭력적인 충돌이었고 각자 나무 몽둥이나 벽돌 같은 것을 손에 들고 공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싸움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고함과 비명, 욕설이 뒤섞인 공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모부의 친구 중 한 명은 평소에도 무리해서 유쾌하고 활달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친구는 싸움 도중 누군가에게 밀쳐졌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있던 커다란 돌의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싸우느라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싸움이 끝난 뒤 고모부가 친구를 부르며 다가갔을 때 그 친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고로 판정되면서 고모부와 학생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아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의 가족은 화장을 선택했고 당시 고모부를 포함한 친구들은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지켜보기 위해 화장장에 모였습니다. 시골 화장장이었기에 시설은 그리 좋지 않았고 좁은 건물 안. 뜨거운 열기와 연기, 타는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모두 숙연한 분위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모부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가는 길인데 사진 한 장이라도 남기자. 그 말에 몇몇 친구들은 주춤했지만 결국 누군가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디지털 카메라도 없었고 필름 카메라로 한 장을 조심스레 찍었습니다. 촬영한 시점은 관을 화장로에 밀어넣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식은 끝이 났고 모두가 슬픈 얼굴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진을 현상했습니다. 고모부와 친구들은 함께 모여 사진을 보기로 했습니다. 현상된 사진을 들여다보던 중 처음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봐. 뭐야 이거.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화장로 틈 사이. 거기서 고통에 찬 표정의 얼굴이 창살 사이에서 바깥으로 나오려는 듯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죽은 친구의 얼굴이었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원망, 괴로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눈은 크게 뜬 채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은 무언가를 외치듯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불에 그슬린 듯 흐트러져 있었고 손처럼 보이는 형체도 틈 사이로 억지로 나오려는 듯 뻗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친구 중 몇 명은 사진을 바닥에 던지며 도망쳤고 고모부도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며 몸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결국 찢어졌고 이후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모부는 그 뒤로 긴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친구가 불에 타던 모습을 꿈에서 보았고 꿈속에서 그는 똑같이 외쳤습니다. 나 아직 안 갔어. 여긴 너무 뜨거워. 그날 이후 고모부는 자신에게 닥친 기이한 현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전등이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비 오는 날 자신의 방 창문에 손자국이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고모부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그날 사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고모부가 결혼을 하고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되었을 때쯤에서야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족은 누가 돌아가셔도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부는 단 한 번도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허락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알고 있습니다.
사진 속 그 친구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곳에 갇혀 아직도 떠나지 못한 누군가의 존재. 화장로의 틈은 단순한 장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8번째 이야기, 문 앞에 있던 존재. 그해 봄, 나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정강이뼈와 무릎 쪽에 골절이 생겼고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은 6인실이었고 나는 창가에서 2번째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내 왼편 침대엔 말없이 책만 읽던 청년이 있었고 오른편 침대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수술을 마친 지 오래됐는지 항상 누워 코를 고시며 주무시곤 했습니다. 사실 매일 밤 그 코 고는 소리에 잠들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반복되니 어느샌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TV를 보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친구가 가져다준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갑자기 목이 말라 깨어났습니다. 물도 마시고 싶었고 무엇보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휠체어로 몸을 옮겨 앉았습니다. 다친 다리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무리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계음과 어딘가에서 울리는 심전도 기계의 삑 소리, 그리고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는 불빛뿐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병실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밀어 조용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골라 문을 잠그고 천천히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또각또각 누군가 슬리퍼를 끌며 걷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병원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니 어느 간호사나 환자가 지나가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화장실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놀라지도 않고 반사적으로 내가 안에 있다는 표시로 2번 같이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더 세게 마치 장난치듯 노크 소리는 점점 반복되었고 그 리듬은 불쾌할 정도로 천천히 의도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볼일을 마치고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왠지 모를 긴장감에 손에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간호사도 이렇게 장난치진 않을 텐데.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쥔 채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문 바로 앞에서 하얀 병원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화장실 출입구 쪽으로 휙 하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발을 바닥에 붙인 채 마치 공중을 미끄러지듯 빠르게 움직였고 그 뒷모습은 한순간 번쩍 스쳐 지나가 사라졌습니다. 뭐지?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 그저 복도 끝을 바라보며 얼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분명히 노인이었고 그 나이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더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병실로 되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공포감도 있었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일 밤 시끄럽게 코를 골던 오른쪽 침대의 할아버지. 그날따라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TV도 꺼져 있고 그 특유의 코 고는 소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간호사 2명이 병실로 들어와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담당의가 들어와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호 침대에 계시던 분이 오늘 새벽 2시경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새벽 2시. 내가 화장실 앞에서 마주쳤던 그 시간. 그 목격했던 사람의 뒷모습. 그 무언가를 애타게 두드리던 존재. 그 비정상적인 움직임.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 존재는 그 할아버지였던 걸까? 무언가 전화를 했던 건 아닐까? 지금도 그 병원을 생각하면 복도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과 그 똑똑 소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절대 새벽에 혼자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9번째 이야기, 손님.
A씨는 인천에서 20년 넘게 택시를 몰고 있는 기사였다. 낮보다 밤이 더 익숙했고 도시의 불빛보다 도로의 적막이 더 편한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이 그러하듯 A씨 역시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손님을 태우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새벽이었다. 하루 동안의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고 마지막 손님을 내려준 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도시는 이미 잠든 듯 고요했고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은 드물었다. 인천 외곽의 한적한 도로, 길게 뻗은 국도에는 간간히 가로등만이 빛을 뿌리고 있었다. A씨는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들였다. 그 순간이었다. 앞쪽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한 여성이었다. 긴 머리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아주 큰 선글라스를 낀 채로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흔들리는 손짓. A씨는 순간 주춤했다. 새벽 시간, 이런 외진 곳에서 여자가 혼자 서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그녀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새벽 3시에 아무런 불빛도 없는 시골 도로에서 A씨는 고민 끝에 차를 멈췄다. 택시를 세우고 유리창을 살짝 내린 채 말을 건넸다. 어디까지 가세요?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송현동 쪽으로요. A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가는 방향과 거의 비슷했다. 그렇다면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 마지막 손님이다 생각하자. A씨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는 말없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움직임은 조용했고 냄새 하나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다. 차가 출발하자 내부는 다시 적막에 휩싸였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도로엔 다른 차량조차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사이드미러로 슬쩍 여자의 얼굴을 봤다. 선글라스는 정말로 컸다. 얼굴 반쯤을 가릴 정도였고 표정은 전혀 읽히지 않았다. 무언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지만 피곤에 지친 그는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그러다 말문을 열었다. 이 늦은 밤에 웬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그는 되도록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차분하고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선글라스요? 안 꼈는데요. A씨는 순간 당황했다. 분명히 그녀의 얼굴에는 까만 것이 씌워져 있었다. 정면으로 보이지 않아 사이드미러로 다시 확인하려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A씨는 핸들을 놓칠 뻔했다. 뒤를 바라본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선글라스가 아니었다. 검고 깊게 파인 눈동자 자리. 그녀의 눈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어두운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울퉁불퉁했고 그 안에서 어둠이 뚝뚝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놀란 A씨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다. 운전석을 잡은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고 가슴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 상태로 도로는 이어졌고 목적지인 송현동까지는 아직도 10분 넘게 남아 있었다. A씨는 라디오를 폈다.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다. 기사님, 창문 좀 열어주세요. 바람이 필요해서요. 그 목소리는 확실히 여성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기나 감정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저 단어를 나열하는 기계적인 울림에 가까웠다. A씨는 입술을 꾹 깨물며 조용히 창문을 내렸다. 바람이 스치고 들어왔다. 그런데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습했고 짓눌린 냄새가 묻어 있었다. 썩은 나무, 오래된 옷장, 곰팡이, 그리고 피비린내. 그 냄새에 A씨는 멈춰야겠다고 생각했다. 곧이어 택시는 교차로를 지나며 신호에 걸렸고 A씨는 곧바로 차를 도로 옆에 세웠다. 여기서 내리셔도 괜찮겠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다. 움직임은 여전히 조용하고 또렷했다. 하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비치지 않았다. A씨는 머리를 싸주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뒤좌석을 보니 그녀가 앉았던 자리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던 체온은 느껴졌다. 그날 이후
A씨는 한동안 그 노선을 피했다. 그리고 새벽 3시 그 가로등 아래엔 지금도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커다란 선글라스를 쓴 채 조용히 택시를 기다리는 어떤 여자. 아니, 두 눈이 없는 얼굴을 한 여자. 10번째 이야기, 철봉.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하고 가볍게 몸을 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체육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턱걸이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설치한 문간형 철봉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봉은 제가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니고 시중에서 흔히 파는 압착형 철봉이었습니다. 양쪽 벽 사이에 밀어 고정하는 구조였고 크게 무리만 주지 않는다면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주일 가까이 매일같이 턱걸이를 연습해오고 있었기에 철봉의 고정력이 조금씩 약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별다른 의심 없이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손으로 철봉을 움켜쥐고 천천히 팔에 힘을 주며 몸을 끌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철봉이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운이 나쁘게도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철봉의 높이는 대략 180에서 190cm 정도였기에 그리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니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등 전체가 바닥에 닿기 전에 목 뒤쪽과 후두부가 먼저 부딪히는 느낌이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저는 숨을 들이쉴 수 없었습니다. 공기라는 것이 마치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헐적으로 단말마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호흡을 시도했지만 숨은 쉬어지지 않았고 폐가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초, 아니 1분 이상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마치 공포라는 단어의 실체를 처음 느낀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어떻게 쓰러졌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명확했던 건 지금 나는 숨을 못 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뻗어 있었고 그 소리에 가족들이 거실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등을 마구 두드렸고 누군가는 얼른 찬물 한 컵을 들고 와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조차 제대로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아주 짧은 순간 기도가 살짝 열린 듯한 느낌이 들며 물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주 조금씩 마치 기계가 재부팅되듯 제 호흡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한 차례 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틀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저는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죽기 직전에 어릴 적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그 순간 저는 아무런 인생의 회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건 아니지. 지금 죽을 수는 없어. 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철봉을 볼 때마다 그리고 문간을 지나칠 때마다 당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숨을 못 쉬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 친구가 장난을 치거나 혹은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갑작스레 숨을 못 쉬는 상황이 생긴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고 입술에 물을 살짝 떼어주세요. 그 간단한 행동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주의가 정말 큰 생명을 지킵니다. 11번째 이야기, 기묘한 교통사고. 지금도 가끔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무렵에 실제로 겪은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일상처럼 흘러가던 어느 날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누가 들으면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운명처럼 이어진 인연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척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절 자주 데리고 다니던 곳은 무당집이었습니다. 그게 대체 몇 번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학교 3학년까지는 꽤나 자주 따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기하게도 무당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얘는 기가 너무 세다.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할 것 없이 저를 처음 보는 순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얘한테는 귀신이 쉽게 붙지를 못해. 아예 가까이 오는 것조차 힘들 정도야. 그 말이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 말의 무게가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들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가 세다는 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몸이 약할 수도 있어. 영혼이 가진 에너지를 육신이 다 감당하지 못하면 자잘한 병치레가 끊이질 않을 거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저는 여름철 감기에 자주 시달렸고 장염이나 위염 같은 위장질환에도 약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곤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들 중 일부는 정말 맞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은 그해 겨울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는 조금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애처럼 짧은 머리에 후드티를 즐겨 입었고 항상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무언가 무심하고 쌀쌀맞아 보여 저는 그냥 인사만 간간히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겨울방학 특강이 끝나고 저는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저녁 6시 반쯤이었고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보이시한 여자애도 저와 같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듯했지만 어딘가 시선이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옆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옆에는 초등학생 2명이 무언가를 주워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찰나였습니다. 멀쩡히 서 있던 차량 하나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저희 쪽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여학생은 순간적으로 아이들을 양팔로 끌어당겨 뒤로 밀쳤습니다. 아이들은 구사일생으로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부딪히겠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어깨가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 한쪽으로 확 당겨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앞에는 키가 큰 남자애가 서 있었고 그 친구가 제 어깨를 붙잡고 자기 쪽으로 밀쳐낸 것이었습니다. 차는 그 친구의 팔과 어깨를 스쳐 지나갔고 그 충격에 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뼈에는 금 하나 가지 않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그 남자애와 그 여학생은 저와 가까워졌고 지금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그 여자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친구가 된 박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지, 나 사실 귀신이 보일 때가 있어.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완벽한 형태로 보이진 않지만 사람처럼 생긴 안개 같은 형체가 때때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날 사고가 있었던 순간에도 귀신 같은 형체 하나가 저와 초등학생 아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이들부터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까지 같이 구하려고 했다면 세 사람 모두 다칠 수도 있었기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저를 제어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 남자의 김군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박양이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걸 보고 자신도 무언가에 밀리듯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의 손을 얹고 밀어낸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양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건 귀신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제 기가 김군을 끌어당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괜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함께 다니는 친구가 되었고 지금도 종종 만납니다. 박양은 가끔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옆에선 귀신도 가위를 못 눌러. 액대명 부적 같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가 하는 말에 신빙성이 더해졌습니다. 사건 이후로 저는 가위에 눌린 적도 없고 심지어 귀신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잠들지 못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군 역시 자신이 원해서 저를 구한 게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도 저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술자리에서 그날 이야기가 안주처럼 올라오곤 하는데 들을 때마다 당시의 그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어떤 이유로든 지켜줘야 하는 것이지만 그 지점에 개입하는 힘이 꼭 사람의 의지뿐일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박양이 다시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다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